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을 이기는 철학. 지은이는 브리짓트 딜레이니,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의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2018년 가을, 일간지 가디언의 외신 부장이자 친한 친구인 보니 말킨이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를 건넸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세요. 라는 제목이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교수들이 진행한 온라인 실험으로 약 7,000명이 참여하여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려고 노력했다. 연구진은 실험을 시작한 날과 그 주의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다. 기사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자처럼 일주일 동안 살려면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했다. 1.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라. 2. 나의 감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산물이다. 3.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4. 나는 한 명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나를 인류의 일부 또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즉 더 큰 전체 중 일부로 바라봐라. 5.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빌려준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 오래된 방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철학인데도 기독교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평등을 추구하며 여성을 포용하고 탈계층적으로 보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야가 좁고 절제하며 외딴 섬에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사회와 공동체 생활에 깊게 참여했다.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며 황홀해했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복잡하고 심오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스토아 철학자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풍겨야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로 아타락시아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다. 행복이나 기쁨,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황홀경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에 빠지거나 코카인에 취했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닌 주의를 기울여 평온함에 다다른 상태를 가리킨다. 무엇보다 내가 스토아 철학을 높게 사는 이유는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해서다. 언제나 인류를 현실적으로 바라봤지만 냉소적이지는 않았다.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구원할 신도, 사후세계도 없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과 서로만이 있을 뿐이고 모든 이에게는 결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최선을 다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덕목을 추구하고 본성에 따라 살면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타인에게 친절하면 된다. 이게 내가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의 전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타인을 설득하고 싶겠지만 사실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죽음을 명확하게 바라보았다. 인간은 매일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죽음에 대해 매일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나는 스토아 철학이 놀랍도록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자기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리란 사실을 깨닫는 건 충격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으리라는 사실이 비밀처럼 느껴질까? 대부분 사람이 현실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병들고 늙어가지 않고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진짜 비밀은 우리가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척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 그러니까 삶을 직시하는 행위가 부족하다. 사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국 모두 죽으리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평생 노력했다. 우리는 그저 슬퍼할 뿐이다. 페이스북에 애도 페이지를 만들거나 동네 의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일을 빼고는 대부분 혼자서 까무라치게 슬퍼한다.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데는 인생 전체가 걸린다. 어떻게 죽는지를 배우는 데에도 인생 전체가 걸린다. 인생이 짧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제멋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깨닫는다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젊든 나이가 들었든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인정해야만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마치 불멸할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픔에 대비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 기법을 연습했다. 즉, 부정적인 미래를 미리 탐구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죽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오늘 함께 보낸 시간은 그 사람이 이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산 날이다. 이처럼 삶의 유한함을 인정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중해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은 임의적이고 독단적이며 모든 조처를 하더라도 나쁜 일은 일어나고 죽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세상을 떠나는 시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지구에서 위태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불안정한 장소에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영향을 무력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다. 고대 로마에서는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귀환할 때 노예가 동행했다. 그 노예는 오늘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메멘토 모리. 노예는 장군의 귀에 속삭였다. 언젠간 당신도 세상을 떠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에 담긴 의도는 자신도 언젠간 죽으리라는 생각에 길들나는 것이다. 죽으리라는 점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 바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고대도 지금과 똑같았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걸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일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쁘다. 언젠가는 일을 멈추고 제대로 쉬면서 호사를 누리겠다고 약속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었다. 중요한 건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좋은 삶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단 한 번만 사는 유일무이한 삶에 대한 견실한 투자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나의 능력 범위 내에 있다.
세네카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의 끝자락에 온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자. 아무것도 미루지 말자.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날마다 생각해보자. 매일 인생을 마무리하듯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 모든 일에서 스토아 철학자는 행동하기 전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쳤다. 통제 테스트 또는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이 테스트는 특정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견과 추구하는 가치, 욕망과 혐오다. 하지만 신체와 재산, 명성은 통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외의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의 초석이 되는 진수가 담긴 구절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해준다. 나는 이를 나의 성품, 나의 행동과 반응,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에픽테토스는 그 나머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와 같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행동하는 인간이었다. 정치 지도자였고 황제였으며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결과물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성품, 자신의 행동과 반응, 자신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나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우리의 신체와 겉모습 역시 부분적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 먹는 것은 통제할 수 있지만 외모, 건강, 신체 유형을 결정하는 유전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모두 생각해보라. 사고나 질병, 누구를 만날 것인지, 누구와 사랑에 빠질 것인지, 내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누가 줄 것인지는 통제하지 못한다. 부모나 친구의 죽음 역시 내 통제 영역 밖이다. 면접에서 뽑히는 것도 통제할 수 없으며 상사나 동료를 선택할 수도 없다. 투자 수익 역시 마찬가지다. 데이트 상대가 나만 바라볼지, 데이팅 앱에서 내가 호감을 느낀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느낄지 어떨지는 내 통제 권한 밖에 있다. 언제 팬데믹이 닥칠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경제가 붕괴할지, 전쟁이 날지, 휘발유 가격이 오를지, 금리가 상승할지, 중국산 목재가 부족해질지에 대해 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일자리를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병에서 회복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 모든 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이 나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고 화가 나며 불행해진다. 많은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세상이 내 손 밖에 있는 것만 같고 혼란스럽다. 특히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극성 부모들, 세세한 일까지 간섭하는 상사들, 의심 많은 연인, 언제나 모든 걸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친구들이 그 예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행동한다. 통제 테스트를 이론의 중심에 두었던 에픽테토스는 본래 노예였다. 노예로서 그는 통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주인은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의 생각, 반응, 성품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애쓰면 내면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에 내면이 긴장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우주는 변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나가는 건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썼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이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수수방관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없으니까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보단 나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통제 테스트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에너지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일의 결과와 사람들의 반응 등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에는 에너지를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을 잃었을 때 또 한 번 고통받게 된다. 직장을 잃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다. 첫 번째 상처는 직장을 잃으며 받는다. 백수가 되고 급여가 끊겼으며 직업상의 위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실직해서 화가 나고 마음의 평온이 깨졌을 때 두 번째 상처를 받는다. 가끔 두 번째 상처,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느끼는 괴로움이 첫 번째 상처보다 극복하기가 훨씬 어렵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악의 악식, 즉 값싼 음식을 먹고 조잡하게 만든 옷을 입으며 며칠을 지낸 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게. 이게 내가 두려워하던 환경인가? 스트레스 받을 때를 대비하여 영혼을 미리 담금질 해놓으면 걱정하는 일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네. 진짜로 초라한 침상을 준비하고 까슬거리는 망토를 걸치게. 빵도 딱딱해진 것만 먹게나. 한 번에 사나흘 아니면 더 길게 이런 상황을 연습해보면 좋네. 루킬레우스, 이 연습을 한다면 약간의 음식으로도 배가 차는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보장하네. 미국의 기업가 팀 페리스는 세네카의 조언을 따른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최소 사흘은 연속적으로 단식 연습을 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단식해요. 진짜 배고픈 감각에 나 자신을 노출하는 연습이죠. 우리는 건강의 일부만 통제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고장난 전등 플러그를 꽂다가 감전될 수도 있다. 대형 SUV에 타다가 뇌진탕을 입을 수도 있고 말이다. 사람의 몸은 연약해서 부상과 질병에 취약하다. 우리 주변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방방곡곡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태도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 더러는 사망에 이른다. 한편 우리 옆집에는 평생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겼으나 여전히 정정한 90세 할아버지가 산다. 우리는 건강해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신체를 돌보는 걸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절제라는 스토아 철학의 덕목은 감정만큼이나 신체에도 많이 적용된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다.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말과 행동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상태 중에서 평온을 가장 높이 샀다. 이를 앞서 언급한 아타락시아 또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한다. 전자는 고통과 격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이 단단히 자리 잡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를 의미한다. 후자는 흔들리지 않음을 뜻한다. 아타락시아라는 단어는 오늘날 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아타락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술이나 온라인 쇼핑, SNS 등에 의존해 계속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활동을 하려고 하기에 아타락시아와 같이 서서히 분비되고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축적되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고대 철학자들은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면 감정의 항상성이 생긴다고 믿었다. 그러면 평소 기분이 더 안정적일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뿜어내게 된다고 봤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활활 타오르는 감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작아진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분명 화와 짜증을 덜 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아타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줌아웃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카메라 줌 렌즈의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피사체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몇 발짝 떨어져 나 자신과 나의 문제를 거대한 우주의 작은 점처럼 보는 방법이다.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우선시하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 나는 하루에 2번 20분씩 명상하며 긴장을 푼다. 그 덕에 가슴의 답답한 통증 등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인지하게 됐으며 잠도 깊이 잤다. 잠을 잘 때 이를 덜 갈게 됐고 극도로 행복해하는 일을 그만뒀다.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떤 일에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됐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아타락시아를 연습한 결과다. 평온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마음을 여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도한 칭찬을 들으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지나친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난다. 모두 균형과 평온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다. 마음의 평온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 우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쓴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더는 신경 쓰지 말고 내 말과 행동에만 신경 쓸 때 평온이 찾아온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즐거워진다.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 된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성품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은 가혹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품을 빚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선한 성품이란 용기, 절제, 지혜, 정의라는 4가지 덕목을 기르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4가지 덕목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으며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타인이 선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바꾸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는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군가의 좋거나 나쁜 행동은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대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의 악한 됨됨이를 바로잡는 건 그들의 문제다.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일이나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에픽테토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애틀랜틱에 실린 한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실제로 읽으면 정신이 이상해질 듯한 SNS상의 대화가 실생활로 흘러들고 있다. 차로 보행자를 치는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고 음주와 마약 남용 비율이 증가했다. 사람들은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행동한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유대관계 단절, 물질 남용의 증가 등을 지적했다. 도덕적,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동을 덜 억제한다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비난하고 화내고 위협하고 SNS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행동 모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어쩌면 당신은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는데 어떻게 조절하고 멈추느냐고 반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한 모든 반응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고하게 주장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좋거나 나쁘다고 정의한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신을 비난하고 그 일이 일어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미워하기로 마음먹는다. 인간의 악한 행동 중 다수는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타고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면 너무 들뜨거나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판단은 우리를 불행으로 내몰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사물을 끊임없이 분류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하루를 예로 들겠다.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제 푹 잤는지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기분에 꼬리표를 붙인다. 만약 깊이 자지 못하고 이상한 꿈을 꿨거나 밤새 등이 결렸다면 아마 나쁘다는 꼬리표를 붙일 것이다. 그런 다음 스마트폰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뉴스와 날씨를 확인한다. 좋지 않다.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에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한다. 기분이 한층 더 안 좋아졌다. SNS에 접속했더니 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오해한 사람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일이 중립적이지 않은가?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인식한 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무언가에 대해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계속 생각할 가능성이 작다. 꼬리표를 붙이지 않으면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동료를 경쟁자로, 상사를 괴물로, 업무를 따분한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이 얼마나 수월해질지 생각해보라. 판단과 반응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우리는 판단을 한 후에 반응하거나 그 반대로 반응한 다음 그 반응을 판단한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반응한다. 세네카는 중요한 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라는 말을 남겼다. 아우렐리우스 또한
잘못된 판단의 산물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이야기했다. 외부의 일로 고통스럽다면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해 내린 나의 판단 때문이다. 그 판단을 거두어들일 힘은 나에게 있다.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판단하지 않으면 상황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 판단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저항하면 현재를 덜 수용하게 된다. 판단하는 대신 상황, 즉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판단이나 비교, 두려움 없이 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인생에 맞서 싸우거나 인생이 지금과는 다르기를 소망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거부하지 않게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다. 운명이 너와 함께 묶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운명이 너와 엮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라. 주관적인 판단을 넘어 사물의 진리를 바라보려는 자세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화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다. 2016년 MIT 미디어랩의 압둘라 알마투크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 관계의 절반만이 서로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여러 실험에서 사람들이 제출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친구 관계에서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을 생각하리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만이 서로를 비슷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사물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스토아 철학의 원리가 메아리 치는 듯하다. 현실을 인지한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나 바람, 욕구, 이야기, 그룹 정체성, 불만 등으로 인식을 가득 채우는 대신 삶이 펼쳐지게 내버려두고 이성의 창으로 살펴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현실은 펼쳐지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판단으로 현실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반응하고 투사하고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어떤 활동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세네카가 말한 이 그릇된 인식을 우리는 머릿속에 품고 다닌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다. 드멜로는 이를 현실이라고 불렀고 아우렐리우스는 깨어남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규칙은 고요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 자체보다 상상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걸 당연시한다. 분노하는 시대, 화를 내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분노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매일 가정이나 거리, 도로, 뉴스에서 분노가 표출된다. 그런데 1년에 2번 방문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인들이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몇 년 전의 이야기다. 인도네시아에 있던 나는 덴파사르 공항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
악몽이었다. 거의 3번이나 사고가 날 뻔했지만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울퉁불퉁하고 포장 상태가 엉망인 도로에 수백 대의 차와 오토바이가 꽉 차 있었는데도 도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운전 중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운전 중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사가 되물었다. 나는 조금 더 순화해서 설명해줬다. 다른 사람 앞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차가 오는 걸 못 보거나 누군가가 너무 느린 속도로 운전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경적을 울리죠. 쫓아가기도 하고 막 겁을 줘요. 멈추라고 하거나 죽이려는 기세로 달려들죠. 아니요. 다른 운전자 때문에 짜증이 날 수는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분노가 일고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감정이 정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 가정, TV에서 분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시시각각 분노한다. 분노가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리는 실로 거대한 분노 인큐베이터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분노의 시대는 팬데믹을 거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결국 분노는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무엇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통제력이 적어졌다고 느끼면 두렵고 두려우면 화가 난다. 어떤 형태로든 분노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요한 사실은 분노를 멈추고 더 고요하고 평온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세네카는 어떤 전염병도 분노보다 인류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했다. 분노를 배출하는 걸 멈추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낫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인간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존재라고 믿었다. 사람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아우렐리우스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세네카는 이런 개념을 확장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 분노는 서로를 망치는 길이다. 서로 돕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하고 분노한다는 건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린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차분히 반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문제의 감정을 연결하거나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아니면 판단을 늦추거나 바꿈으로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조정할 수 있다.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인식하고 판단을 검토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이유는 사고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고 시간은 소중하다. 생판 모르는 사람과 끝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멍청한 설전을 벌이는 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화를 내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품, 행동과 반응, 타인을 대하는 방법. 허기를 달랠 정도로만 먹고 갈증이 달아날 정도로만 마셔라. 추위를 달랠 정도만 입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집을 꾸며라. 세네카. 스토아 철학의 4가지 덕목 중 중용 또는 절제가 제일 소소하고 달성하기 쉬운 덕목처럼 보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숙달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중용을 체화하려면
로마 사회가 그랬듯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이 시대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중용은 모든 중독적인 습관에 적용해야 한다. 적당히, 적당히, 또 적당히 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식도 했다. 세네카는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수저를 거의 들지 않았다. 과음과 과식을 하지 않는 것 외에 삶의 여러 영역과 행동에서도 중용을 실천하면 좋다고 믿었다. 충분하게 먹는다는 건 배고픔이 일으키는 신체적 불편이 해소될 만큼 그날 하루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신체에 줄 수 있을 만큼 먹는 걸 의미한다. 즉,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델포이 신전 정면에는 무엇도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도덕경에는 이미 날카로운데 더 벼리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현자란 가지지 못한 것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에픽테토스. 2021년 6월 운 좋게 아름다운 아파트를 얻었다. 거실과 침실, 조그만 방으로 구성된 단출한 아파트로 시드니 항구 인근이었다. 얼마 동안 나는 축복받은 것처럼 행복했다. 행복이 바스라진 건 이웃들과 안면을 트면서부터다. 어느 날 이웃 폴이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건물 정면을 바라보는 폴의 집 전망은 내 집의 전망보다 훨씬 좋았다. 얼마 후 또 다른 이웃 리사가 나를 초대했다. 리사의 집은 폴의 집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했다. 리사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내 아파트는 주방에 딸린 창고처럼 보였다. 다시 한번 집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 한때 나를 기쁨으로 채워줬던 대상에 불만을 품게 된 건 그 대상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다는 징조였다. 쾌락 적응은 아무리 행복하거나 불행한 일이라도 적응하여 일상이 된다는 걸 뜻한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은 스토아 철학이 남긴 가장 크고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쾌락 적응이 평온함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끝없는 욕구 때문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더한다. 배고프지 않을 때 먹고 목마르지 않을 때 마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산 후 유용한 것 모두를 버린다. 쾌락 적응은 지구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게다가 새로 나온 물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일하는 데 쓰게 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크게 동요시킨다. 쾌락 적응의 사이클을 깨기 위해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빌린 것이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것이다. 좋은 아파트, 외모가 출중한 연인이나 배우자, 명예가 보장된 흥미로운 직업, 진귀한 보석 등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잃는다고 상상하는 건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음미하는 방법이다. 결국 빌린 것에 불과하기에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까이 있을 때 감사해야 한다. 연습의 근본을 이루는 건 감사함이다.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어서도 명성을 떨치려고 하거나 후대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는 어리석다고 봤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한 일과 나의 성품,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느냐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대다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광기 어린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람은 진짜 문제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상상하고 불안해하며 걱정을 시작한다. 에픽테토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몸은 잘 때 이를 갈아서 불안감을 방출하려고 한다. 호주 치과협회 빅토리아 지부 회장 제러미 스턴스는 ABC 방송에 출연해 2021년은 치아에 금이 간 사람이 가장 많았던 해라고 언급했다. 보통은 치아에 금이 간 환자가 1년에 몇 명 안 되는데요. 2021년에는 하루에만 서너 명 정도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밖에도 목이나 턱, 안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고 하며 치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난을 환영했다. 마치 잘 준비한 학생이 시험 보는 날을 고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힘든 상황에서는 성품과 회복 탄력성, 지혜, 용기가 시험받는다. 에픽테토스는 위기가 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다고 봤다. 뉴스 웹사이트와 SNS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면서 강박적으로 부정적인 소식을 확인하려 한다면 마음이 차분해지기는 어렵다.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견해와 문제는 전염성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라.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떠올리자. 상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라. 과거의 몽상에 잠기거나 미래의 환상을 품거나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다뤄야 함을 의미한다.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된 후 세네카는 3년 넘게 어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친구 마르키아에게 애도의 편지를 썼다. 세네카는 마르키아가 슬픔의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슬퍼한다면 산 사람의 숫자에서 하나를 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르키아에게 2번 고통받지 않도록 슬픔 속에서 자제하는 법을 연습하라고 조언했다. 첫 번째 고통은 아들이 죽어서 느끼는 실제적인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슬픔이 길어져서 느끼는 고통이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는가? 불행이 닥쳤다고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다니. 안 그래도 아픈데 또 다른 병을 더하는 꼴이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쁨에 반대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 반대한 사람들이다. 세네카는 단 한 가지만 보장됐다고 했다. 바로 이 땅 위에 숨쉬는 모든 건 언젠가 세상을 떠날 운명을 타고났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 태어났다는 점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 출판되며 애도 관행에 변화가 생겼다. 이 책은 슬픔의 5단계를 담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부인, 분노, 협상, 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초기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수용 단계로 가라고 조언할 것이다. 누군가가 죽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나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시체를 지고 다니는 작은 영혼이다.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까지도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한다. 일부 스토아 철학자는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귀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은 스토아 철학을 구성하는 중심 원리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뒀다.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다는 걸 알면 지금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매일 죽어간다. 아우렐리우스는 비록 속상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인생은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 인생을 이어가 보자. 계속 살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안을 이기는 철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감정 세 가지는 불안, 분노, 우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괴로움 또는 마음의 불편함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고 몸도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은 맑고 밝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바람직합니다. 그런 상태를 평정심이라고 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는 지금 마음이 맑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흐린 상태이신가요? 밝은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마음이신가요? 고요하고 평화로우신가요? 아니면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이신가요? 우리는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날이 더운지 서늘한지 비가 오는지 어떤지 미리 알아야 옷차림과 우산 등을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바람직한 마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적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인데 우리는 몸에는 그나마 조금 신경을 써도 마음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 있죠. 건강과 행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마음 먹는 대로 내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도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제시하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같은 지혜들은 세상에 많지만 이를 적용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딱 하나만 건진다면 저는 통제, 이 한 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는 말라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참 많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며 심지어 친구 관계도 가능하면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자를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뜻대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잘해야 의견 충돌과 갈등만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 분노, 우울이 생깁니다.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가령 괴롭히는 직장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직장 상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를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죠. 내 입맛에 맞게 내 뜻대로 다가오고 이루어지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반응과 태도만 통제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만 할 수 있죠. 마음을 통제하는 것, 즉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용맹정진한 스님들도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왜 느끼는지 그 바탕을 탐구하고 분석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안 찾기입니다.
지금의 불편한 마음 상태 대신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취해야 좋을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대안을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품는 것입니다. 대안의 바탕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인격 자체가 그런 대안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카멜레온만 자기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순식간에 180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몸의 상태와 인생의 상태도 바뀝니다. 마음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천변만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맞춰서 내 몸과 삶을 움직이면 인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나 타인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나 형제도, 내 친구도, 직장 동료나 상사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 내 마음대로 일으키고 거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괴로움이 줄어들고 현명하게 내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고 통제되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인생 낭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자신의 삶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음껏 쓸 줄 아는 훈련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개를 산책시킬 때 주인의 페이스에 맞춰 움직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개는 제멋대로 주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자기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코끼리처럼 거대하고 힘센 내 마음에 의해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마음은 길들이지 않으면 사나운 맹수나 코끼리와 같습니다. 길들이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 삶에 커다란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책 저자가 스토아 철학을 연습하고 훈련했듯이 우리도 좋은 삶의 지혜를 발굴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보다 더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